아이고. 그 3장은 화학 양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화학 양론 뭐 여러분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잘 해볼 수 있을 건데 그것이 이제 뭐 화학 양론에서 그나마 가장 중요하고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하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첫 3장 교재 첫 번째 3.2에 거기 이제 원자 질량 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1. 자, 우리말 번역으로 질량 분석기라고 하죠. 자, 이 질량 분석계 이제 뭐 이제 구동 원리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분석계의 구동 원리. 이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 이제 뭐가 하나가 있을 수 있냐면, 우선 시료를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바로 양이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양이온.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아주 이제 고전압을 세팅을 해요. 그럼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를 마이너스 극, 여기를 이제 플러스 극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이제 전자가 이쪽으로 이제 강하게 제공이 되어 있겠죠. 그럼 전자가 강하게 제공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주 고전압으로 걸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전자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슝 하고 이렇게 전자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슝 하고 전자가 날아가요. 그럼 이 날아갈 골목에 여기에 짜잔 샘플을 두는 거죠. 이 샘플이 뭐 원자일 수도 있고 분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 전자가 여기서 튀어나와서 고전압 때문에 플러스 극으로 원래 이렇게 그냥 플러스 극으로 갈 녀석이었는데 하필 중간에 시료 세팅을 해두면 이놈의 전자가 날아오다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슉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시료랑 쾅 하고 충돌하게 되겠죠. 이런 식의 쾅 현상을 이제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일렉트론 임팩트라고 해요.
일렉트론 임팩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쾅 하면서 이 전자가 궤적이 바뀌겠죠? 궤적이 바뀔 텐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시료로부터 전자가 또 하나 떨어져 나오게 돼요. 즉 여기에서 이온화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얘를 약간 뭐 시뮬레이션으로 약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자 핵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전자궤도 속에 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외부에서 이렇게 전자가 달려와서 여기 있는 이 전자랑 일렉트론 임팩트가 됐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튕겨 나가고 얘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얘 또한 이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튕겨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후의 구조가 이 샘플이 어떻게 될 거냐면 핵은 그대로 있을 텐데 짜잔 해가지고는 여기에서 이 자리가 전자가 원래 있던 자리인데 비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전자가 다 채워져 있고 핵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던 것이 바로 이게 전기적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전자총 같은 것들을 맞게 되면 일렉트론 임팩트를 통해서 이렇게 양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케타이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양이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샘플이 뭐 원자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분자일 수도 있고 뭐 다 좋아요. 자, 원자료도 마찬가지고 분자료도 마찬가지예요. 뭐 원자여도 분자여도 저렇게 외부에서 달려오는 전자랑 저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달려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때문에 원래 그 샘플이 가지고 있던 최유각 전자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양이온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분석기가 나타나려면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시료를 양이온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테크닉이 뭐다? 사실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요. 이걸 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일렉트론 임팩트라고 하는 테크닉을 가장 많이 써요. 일렉트론 임팩트가 아니라 열을 가해서 양이온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열을 가하는 경우는 조금 이제 실험 오차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열 진동을 통해 이게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열을 줘서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단 이렇게 일렉트론 임팩트 법으로 샘플을 양이온으로 만드는 게 가장 흔합니다. 자, 그래서 자, 매스 스펙트로미터를 처음 구동하려면 저렇게 샘플을 양이온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 가지 이제 타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질량 분석계에 우선 첫 번째는 섹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언제 썼던 거냐면 1950년대에 개발이 됐고요. 1950년대에 개발이 된 다음에 뭐 사실은 지금도 일부 씁니다. 쓰는데 근데 지금 잘 안 써요. 잘 안 써요. 잘 안 쓰지만은 그래도 이제 원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저 일렉트론 임팩트 법으로 만들어진 양이온으로 어떻게 이제 질량 분석기가 구동되느냐에 대한 원리적인 해석을 잘 해주기 때문에 저 섹터 방식을 지금 잘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극이 있습니다. 짜잔. 이런 식으로 양이온이 된 샘플이 있어요. 일렉트론 임팩트를 통해서 양이온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극판을 겁니다. 이때 이 양이온의 편의상 전하량을 플러스 Q. 왜냐하면 그 보시다시피 이제 뭐 양이온이니까요. 그리고 질량은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가속 전압은 V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양이온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에서 당연히 이압 이런 식으로 슝 하고 날아가겠죠. 전기 에너지적으로다가 가속이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마이너스 극판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군형을 뚫어둡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속된 양이온이 슝 하다 말고 얘를 이압하고 이렇게 쇽 하고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 바깥에 계속 동일하게 외부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는데 외부 자기장이 걸린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로 로렌츠 힘이 나타나겠죠. 이때 아마 여러분들은 뭐 물리 시간에 뭐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때 로렌츠 힘이 이 진행 방향에 대해 이렇게 수직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정도는 뭐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진행 방향은 이쪽인데 힘이 수직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플러스 입자가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짜잔 하고 등속 이 자기장 속에서 원 운동을 하게 되죠.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회전 반경을 R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걸어준 외부 자기장 있죠? 이 외부 자기장의 그 세기는 B라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럼 이때 여기서 간단한 이제 전자기학을 이용하면 뭐 이런 것까지 뭐 증명하지는 않을게요.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입자의 전하량, 질량, 외부 자기장, 회전 반경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바로 M over Q는 바로 B 제곱 R 제곱 그 다음에 EV 이런 꼴로 표현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험 세팅에서 이런 식의 이제 수식적 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데 뭐 물리 시험이나 물리 수업 시간엔 요거 막 증명하고 할 거예요. 근데 뭐 화학 시험에서 뭐 이걸 증명해라 이런 건 뭐 생각할 필요 뭐 굳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도 이 나와 있는 수식의 이제 정성적 의미를 좀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V가 뭐죠? 가속 전압이고요. B가 뭐예요? 외부 자기장이에요. 그럼 실험 기구가 이렇게 세팅이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보통
고정이에요. 보통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굳이 실험하는데 자기장을 바꾼다거나 가속전압을 바꾼다거나 할 일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샘플의 종류에 무관하게 B하고 V는 거의 고정적입니다. 그럼 이때 회전 반경하고요, 여기 있는 질량, 전하량, 이게 문제인데,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자, 여기서 난데없이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이때 Q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캐타이오닉 샘플의 전하량을 Q라고 했죠. 이때 Q는 보통 얼마일까요? 이게 저 캐타이오닉 샘플의 양전하가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그 값이 얼마쯤 될까요? 바로 어떻게 된다? 얘가 뭐 1 플러스 이렇게 써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좋아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양이온, 음이온이라고 하는 게 전자가 이동돼서 만나는 거잖아요. 아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양이온이다라고 하는 건 전자 한 개가 떨어진 게 1 플러스 양이온인 거잖아요. 그럼 이때 1 플러스 전하량을 갖는다는 게 결국에는 전자 전하량이랑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플러스다, 뭐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전자 하나의 전하량 크기인데 플러스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즉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 혹은 3 플러스 등의 양이온은 만들어지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95% 이상 여기에 이 캐타이오닉 샘플은 샘플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1 플러스인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2 플러스, 3 플러스 양이온은 잘 안 만들어지고 꼭 저렇게 1 플러스만 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화합물의 성격에 크게 관계없이.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이것 때문입니다. 자, 아까 샘플을 어떻게 양이온으로 만들었어요? 뭐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으나 거의 백발백중 일렉트론 임팩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외부에서 전자를 던져가지고 전자랑 충돌을 시켜가지고 전자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건데, 이때 뭐냐면은 외부에서 이제 달려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 덕에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건 맞지만,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 중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컨셉에 따라서 1 플러스보다는 2 플러스, 2 플러스보다는 3 플러스를 만들 때 에너지가 더 적게 들어요, 더 많이 들어요? 더 많이 드는 건 당연하고 훨씬 급격히 더 많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일렉트론 임팩트라는 방법으로 이온을 만들 때 현실적으로 2 플러스나 3 플러스는 너무 고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연찮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게 전체 시료에서 5% 미만이에요. 거의 95% 이상은 무조건 1 플러스만 만들어져요. 샘플의 종류에 무관하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섹터 방식에서 이 관계를 한번 보시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자기장의 가속전압
이 고정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역시도 보통 고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뭘로 고정된다고요? 1 플러스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얘하고 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뭐다? 이 회전 반경이 클수록 질량이 커지는구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회전 반경이 크다는 얘기가 뭐냐면 일종의 관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 뭔 말이냐면 휘는데 어떤 놈은 짧게 휠 수도 있고 어떤 놈은 길게 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 금방 휘고 어떤 경우 넓게 휠까요? 바로 무거울 경우 운동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전 관성이 커서 회전 반경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가벼울수록 관성이 작아서 운동 방향이 금방 바뀌겠죠. 그래서 궤적이 금방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 질량을 이렇게 거리 개념으로 바꾸는 컨셉을 바로 섹터 방식의 질량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량 분석기 중에 첫 번째 섹터 방식이라는 게 있다. 자, 두 번째. 자, 매스 스펙트로미터 두 번째는 뭘 예로 들어볼까? 두 번째는 했을 때 이그젠플이라고 하죠. 예시 1, 예시 2. 두 번째는 요거 쿼드로포울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쿼드로포울. 자, 쿼드가 뭐죠? 쿼드 4개. 자, 그리고 여기 폴이 뭐예요? 폴. 몽댕이. 그래서 이름 그대로 직역하면 뭔가 막대기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우선 교류 전원 속에서 이온의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어떤 전극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여기 근데 묘하게도 전원을 걸긴 전원을 거는데 짜잔, 이런 교류 전원을 걸었다고 칩시다. 그럼 교류 전원을 걸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전극이 걸리는 게 이제 보통의 경우인데 교류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 플러스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 극반이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전극의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교류 전원이니까요. 그럼 이때 샘플은 기본적으로 캐타이오닉하다고 했죠. 양이온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양이온이 여기에 이제 입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 극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양이온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플러스 극판하고는 청력이 있고 마이너스 극판하고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네 하고 그쪽으로 끌려갔을 거예요. 근데 끌려 갈라치는데 갑자기 전극이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서 에잉 하면서 얘가 하면서 에잉 이게 뭐야? 하면서 궤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네 해가지고 저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교류 전원이라 전극이 바뀌면서 다시 플러스네 하고 이렇게 궤적을 자꾸 바꾸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류 전원 속에 이렇게 이제 캡타이오닉 샘플을 놓고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얘가 거기서 부르부르부르 떨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거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두 번째, 교류 전극을 4개 설치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 교류 전극을 어떻게 막대기 형태로 4개를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짜잔, 이렇게 막대기. 그 다음 짜잔, 이렇게 막대기. 짜잔, 이렇게 막대기. 짜잔, 이렇게 막대기. 자,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요. 바로 요놈하고 요놈 사이가 이렇게 페어가 되는 거고요. 요놈하고 요놈 사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페어가 된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둘 사이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면 마이너스, 여기가 또 마이너스면 이쪽은 플러스. 자, 그리고 요 두 개가 위아래로 있는 게 또 어떻게 된다. 한 번 플러스면 반대는 마이너스, 한 번 마이너스면 반대는 플러스로 위아래가 또 교류 전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길목에다가 원래는 이 캡타이오닉 샘플을 던지느냐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길목으로 가게 되면 이 플러스 입자가 이런 식으로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이 교류 전원이어서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면, 자, 잘 봐요. 이 두 전극 사이에서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 갔다가 부르부르 떨겠죠. 그리고 위아래에 대해서도 얘가 부르부르 떨겠죠. 그럼 여기 있는 양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전국 2개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전국 2개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거의 불규칙적인 아주 이제 복잡한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들어왔다가 이 안에서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소용돌이를 치면서 얘가 빠져나오게 될 거란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규칙적인 소용돌이가 아니라 이렇게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이 안에서.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최종 뭐를 세팅을 한다? 여기 이제 검출기 디텍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요렇게 질량이 작은 입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성이 작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소용돌이 치다가 관성이 작으니까 가벼운 애는 크게 움직여요. 크게 움직이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치다가 소용돌이 치다가 주변 전극에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 어떻게 된다? 소멸돼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워낙 뭐냐면은 가볍게 되면 움직임이 크다 보니까 휙휙 돌다가 플러스 입자인데 우연찮게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에 전극에 쾅 하고 부딪혀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볍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양윤이 마이너스 극판에 부딪히게 되면
마이너스 극판으로 전자를 공급받아 환원이 되어서 다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버리면 전기장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냥 아래로 중력에 의해서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검출기에 도달하겠어요? 도달하지 못하겠어요? 검출기에 도달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질량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관성이 당연히 커지겠죠. 그럼 관성이 크니까 얘가 그 전극판 안에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정도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겠죠? 그래서 전극판 안에 소용돌이를 조금 치다 보니 질량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잘 빠져나오게 되고 최종적인 검출기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쿼드로폴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가벼운 녀석은 비행을 완수하지 못하고요. 무거운 놈만 비행을 완결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런 차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더 무겁다, 상대적으로 더 가볍다를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쿼드로폴 역시 질량 분석기의 한 방식으로 쓰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쿼드로폴도 언제까지밖에 안 쓰였냐면 1970년대, 80년대 이때 많이 쓰였고요. 최근에는 또 잘 안 쓰여요. 안 쓰여요. 왜?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 뭐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줍니다. 자, 세 번째. 토프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얘는 원래 말이 타임 오브 플라이트 이건데 얘를 줄여서 토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이거죠. 바로 플라이트니까 비행 시간. 비행 시간. 자, 어쩌자는 것이냐? 자, 첫 번째 일 구동 방식. 자, 토프라고 하는 녀석은 우선 이겁니다. 자, 요렇게 한쪽 전극에 플러스 극을 세팅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샘플은 항상 어떤 녀석이라고 했죠? 캐타이오닉한 샘플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전하량도 항상 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그냥 1 플러스, 무조건 1 플러스 순차적 이온 에너지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극판으로 2압 하고 가속을 시킵니다. 가속을 시킵니다. 이때 뭐라고 할까요? 뭐 가속 전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그 가속 전압을 통해서 얘가 이 양이온 입자가 가속이 되는데 이때 이 마이너스 극판을 아까 섹터 방식에서처럼 이렇게 뚫어 놓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플러스 입자가 이쪽을 짜잔 하고 빠져나오게 될 거란 얘기죠. 빠져나오게 될 거란 얘기죠.
뭐랑 똑같아요? 섹터 방식이랑 거의 여기까지는 똑같죠. 다만 섹터 방식은 여기에 자기장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토프는 여기에 자기장이 없어요. 자기장을 쓰지 않아요. 그냥 비행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얘는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그냥 자기장이 없는 공간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바로 등속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때 여기서 등속 운동을 하는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를 EK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가속 전압으로 정기적인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딱 결정이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속이 된 그 운동 에너지를 EK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녀석의 V 속력을 V라고 하겠습니다. 주변은 아무런 장치가 없고 더 이상 가속되는 것도 감속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입자가 그냥 그대로 등속 V로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입자가 드디어 어딘가에 도달합니다. 그 어딘가라고 하는 게 바로 뭐 스크린, 이렇게 스크린에 이제 도달을 했다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스크린 자체가 검출기다, 디텍터다 라고 해도 무방하겠어요. 그래서 뭐 스크린이라고 해도 되고 디텍터라고 해도 되고 뭐 하여튼 여기 도달해. 이때 요 도달 시간을 T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기장을 걸어서 휘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야말로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달리기. 그러면 이게 이제 질량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뭐 편의상 요 놈의 질량은 M, 뭐 전하량은 당연히 Q. 근데 전하량 Q는 웬만하면 그냥 1 플러스라고 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바로 질량과 시간.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우선 첫 번째는, 자, 이 전극판을 빠져나오고 이 스크린까지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L. 자, 이 L은 뭐냐면 바로 비행거리입니다. 날아왔을 텐데 그 날아온 비행거리를 L이라고 해보죠. 여기서 쏙 빠져나오고 스크린에 도달할 때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입자의 속력, 자, 속력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어요? 바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되죠. 맞나요? 자, 여기까지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하죠. 완전 당연하죠. 자, 이때 여기서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에너지 보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보전이라 바로 QV. 자, QV가 뭐예요? 요 입자의 전하량의 가속 전하 V죠. 자, 여기까지가 무슨 에너지예요? 이게 전기 에너지인데, 여기서 어떤 가정을 하냐면 이게 바로 EK,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돼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직선 등속 병진 운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V가 어디 있음이에요? 여기 있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운동 에너지 오버 질량. 이 V제곱이니까 얘가 L제곱분의 T제곱이겠구나.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자, 이 질량이 어떻게 표현될 거냐? 바로 짜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때 이 실험을 할 때 실험에서 이 비행거리 L, 즉 실험 기구의 이제 물리적인 크기겠죠. 이거 잘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합니다. 그 다음 이 K가 뭐예요? 운동 에너지인데 그게 바로 저 입자를 가속하는 그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Q는 얼마나 해서 Q. 그냥 보통 1 플러스라고 했죠. 그 다음 기계 세팅해 놓은 다음에 이 가속전압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 보통 1 플러스죠. 가속전압 그대로죠. 뭐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도 이것도 거의 고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보통 고정된 거예요. 아, 그러면 뭐를 알 수 있다? T가 뭐예요? 도달 시간이죠. 시간을 측정하면 입자의 질량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컨셉으로다가 이게 커지면, 즉 다른 말로 커지면 여기에 있는 이 질량이 크다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이건 거죠. 무거울수록 느리겠구나. 즉 가벼운 녀석은 운동 에너지가 동일한 상태에서 속력이 빠를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놈은 도달 시간이 짧을 건데 무거운 애는 속력이 느릴 테니까 도달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무거울수록 시간은 길어지고 가벼울수록 시간은 짧아진다. 즉 시간으로부터 질량을 측정하는 이런 실험 기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퀴즈. 이 실험 기구의 혹은 실험 방식의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런 토프 방식의 그 방식으로 저렇게 시간을 측정해서 질량을 구해내는데, 이때 실험 오차를 줄이려면 어떤 테크닉을 써야 될까요? 기구 전체를 초진공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벌어지는 모든 장소가 이렇게 완전 패킹이 돼 있어야 돼요. 완전 실링이 돼 있어서 이 내부가 아주 진공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 진공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될까요? Otherwise, 만약 진공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중간 길목에 예를 들어서 뭐 N2 기체, 진공이 아니면 이렇게 기체 분자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가속되어 나오다가 이런 중간에 기체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쾅 하고 충돌해서 궤적이 바뀌어 버리겠죠. 어떻게 되냐면 다른 기체 분자와의 충돌을 통해 샘플의 궤적이 바뀌어요. 그럼 궤적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달 시간이 달라지겠죠. 아이고. 그래서 이 토프라고 하는 어떤 그 실험 방식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저렇게 진공 상태를 잘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시다시피 실험 원리나 방식이 아주 단순하죠. 사실 단순한 게 강력한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단순한 건 그 단순한 걸 유지하는 게 항상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재밌게도 이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게 상당히 이게 상당히 비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그 압력 있죠, 압력 조절 장치는 이게 공학적으로 설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을 아주 강하게 해서 고압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완전히 저압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저압을 만드는 것도 고압을 만드는 거랑 기술이 거의 똑같겠죠. 왜냐하면 힘의 방향만 반대가 되면 되니까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그 샘플 쪽으로 주면 고압이 되는 거고요. 강력한 힘을 반대로 주면 저압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고압을 만든다, 저압을 만든다는 기술적으로 같은 거라고요. 근데 이 공학적으로 압력을 높이는 장치는 굉장히 그 고비용 장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그 도로 다니다 보면 쓰레기차들 다니죠. 그럼 이게 쓰레기차 이렇게 지나가면요, 보통 이렇게 쓰레기차 지나가면 우리가 농담으로 막 어우 쓰레기차 지나가는데 아우 이제 피하자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쓰레기차 있잖아요. 그 구조가 그 보면 그 쓰레기차가 있는데, 만약에 쓰레기차가 예를 들면 폴쉐 정도의 아주 고급 소형차랑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누가 큰일 나는 거죠? 보통 고급 차주랑 이렇게 사고가 나면 그렇지 않은 쪽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쓰레기차랑 부딪히면요, 포르쉐 차주라도 큰일 나요. 왜냐? 쓰레기차가 웬만한 포르쉐보다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싸요. 왜 훨씬 비싸냐? 요즘 쓰레기차 어떻게 생겼죠? 그 쓰레기를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그 차 안으로 딱 집어넣으면 최대한 많은 쓰레기를 이제 운반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이렇게 프레셔 압력을 꾹 가해 가지고는 부피를 줄이는 장치가 이 그 쓰레기차 뒤에 달려 있어요.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이 도로 지나다니다가 쓰레기차 한번 보시면 그 프레셔를 이용해서 그 쓰레기의 부피를 줄이는 걸 진짜로 종종 관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차 지나가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근데 이게 쓰레기 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 대규모의 큰 공간에 압력을 아주 강하게 자하는 장치,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그 장치만 1억이 넘어요. 장치만. 그럼 차값까지 치면 이게 기본적으로 몇 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차는 굉장히 고가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차랑 사고 나면 큰일 나요. 그렇죠? 큰일 나요. 보험 처리도 상당히 이제 난감해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압력을 가하는 장치가 굉장히 그 비쌉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공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억수로 비싸겠죠. 그래서 이 토프라고 하는 방식은 실험 방식은 단순하지만 얘를 아주 초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계 자체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대당 가격이 한 2억 정도 해요. 한 10년 전 가격으로. 요즘은 조금 더 올랐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매스 스펙트로미터 중에서 상당히 고가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고가 장비인 토프가 사실은 요즘 대세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즘 질량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다 백발백중 이 토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섹터 방식 있었고요. 두 번째 쿼드로폴 있었고 지금 소개하는 토프가 있었는데, 이 토프가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지라 이 토프가 사실은 어디도 나온 적이 있느냐, 서울대 입시 문제로 그대로 나온 적도 있어요. 어떻게? 요거 유도해 보라고요.
그래서 토프 이 개념도를 주고 이 개념도로부터 이 수직 관계를 그러니까 증명해 보라는 문제가 서울대 입시 문제로 그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건 토프 아주 중요한 질량 분석 방식이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자. 자,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